그 목숨값에 눈이 멀어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처럼 그들은 악마의 탈을 쓰고 거침없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신들 속셈을 내가 다 안다고. 어디서 순진한 노인네 간호하답시고 이 집 남은 재산 가로채려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셨던 시어머님과의 사연을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운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저를 키우셨던 친정 엄마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부지런하고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어려우신 할머니들을 보면 일찍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신다며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셨어요. 홀로 계신 할머니를 보면 일찍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작은 거나마 나누어드리고 오면 엄마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부자가 된 것 같다는 말, 마음이 부자란 말이셨겠지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그 따스한 손길이 돌고 돌아 결국은 우리에게도 돌아올 거라고 하셨답니다. 이런 따스한 성품의 엄마도 불의를 보면 도저히 못 참는 성격이셔서 형님 내외의 못된 횡포와 시누이의 욕심 앞에서는 두 팔 걷어붙이고 두 눈에 힘주고 혼내셨던 분이세요. 원래 선한 사람이 정말로 화가 나면 더 무서운 법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환경 때문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저 또한 그들로 인해 보람을 느끼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재활치료를 담당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우리 딸이 엄마 닮아서 사람 보는 눈도 높구나. 어디서 이런 사위를 데려왔니? 하시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 마음이 깊고 따스한 사람이라며 아들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를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 진심으로 사려 깊고 배려가 있음을 보시고 그리 판단하신 거겠죠. 그런 사위가 하나밖에 없는 딸과 손주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땐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본인도 남편을 먼저 앞세운 팔자인데 저도 엄마의 박복한 팔자를 닮은 듯하여 얼마나 미안해 하시며 안쓰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위로 결혼한 형님과 시누이가 계셨는데 형님 내외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시누이도 대기업에 다니는 심일부를 만나 제법 잘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대구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죠. 비록 지방의 야채 장사였지만 상가주택이 시부모님의 상가였고 야채 장사가 꽤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지방 도시였지만 낡은 상가도 있고 모아두신 재산도 좀 있으셨어요. 특히 아버님은 교사인 형님 내외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중학교만 겨우 나오셨던 아버님은 본인의 대리만족이었던 형님 내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반면 전문대학 물리치료학과를 나와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는 남편의 직업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형님과 저도 차별을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무뚝뚝하고 냉정한 형님보다는 다정한 성격의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우리 큰애가 좋아하는 거지. 많이 먹어라. 교육자라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 아니냐. 작은애야, 갈비도 좀 더 내와 봐라. 네, 아버님, 저희 많이 먹고 있어요. 동서, 여기 굴비도 좀 가져다 줘. 명절 아침 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형님 내외를 챙기셨어요. 형님만 챙기시는 아버님 때문에도 화가 났고 당연하듯 어머님이나 저에게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하는 바람에 몹시 불쾌하고 짜증났지만 결혼 초기에다가 어머님도 참고 계시는데 어린 제가 나서는 것이 집안 명절 분위기 망칠까봐 처음에는 많이 참았었네요. 제가 대차게 나가면 아버님은 분명 저에게 한 소리 하셨을 거예요. 그럼 또 어머님과 남편의 입장이 난처하셨을 거고 가족들의 갈등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참을만 했던 것을 제가 음식을 더 내오면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밥 위에 슬쩍 올려주는 것도 나름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세아가 너도 이거 좋아하지? 이것 좀 먹어봐라. 어머님도 형님 내에만 챙기는 시아버님 때문에 제가 서운할까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게다가 형님 몰래 갈비와 좋아하는 음식을 저에게는 더욱 두둑히 싸주시니 어찌 마음이 안 풀릴 수가 있었겠어요. 형님은 처음 시집 오셨을 때부터 명절이건 제사이건 손에 물 묻히신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결혼을 해서 첫 명절에 내려갔는데 어머님 혼자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계시길래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버님의 예쁨을 독차지했던 형님은 시집 와서도 며느리가 아닌 딸보다 더한 공주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시선을 내려보며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형님 내외는 교육자 자질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과 부딪히시면서도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가진 저희 부부를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젠가 어머님께 제 어디가 예뻐 보이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쑥국을 끓여주셨는데 그걸 향이 너무 좋다며 맛있게 먹는 수수한 모습을 봤을 때부터라고 하셨어요. 어머, 이거 어머니가 직접 뜯어오신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요. 맛도 너무 부드럽고 들깨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너무 고소해요. 그때 저는 향긋한 쑥국에서 왠지 모를 어머님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쑥은 들판에서 잡초처럼 잘 자라나죠. 추위와 온갖 비바람을 견디고 봄을 알리듯 파릇하게 돋아납니다. 마치 친정엄마와 어머님의 인생처럼요. 마음고생 많은 우리 여자의 인생, 어머니들의 인생과도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예민한 형님 내외는 향이 강하다며 쑥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에 시댁 행사가 있어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쑥국과 쑥떡을 상에 내놓으셨는데 아주버님은 향이 강하다며 거부를 하더군요. 엄마, 저는 이거 향이 강해서 별로예요. 다른 국 없어요? 제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맞아요. 저희는 예민해서 향이 강한 음식 안 받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떡도 이런 흔한 시골떡 말고 요즘 고급떡 많이 나오잖아요. 이에 형님 해바라기시던 아버님이 큰 소리로 어머님을 나무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이 나게 떡집에 전화해서 영양가 많은 찰떡을 맞추어서 형님 내외 올라갈 때 바리바리 싸주셨었죠. 다시 생각해도 한숨만 나오네요. 형님에게 기대가 컸던 아버님은 한평생 모은 재산 중에 절반인 2억 원을 형님 내외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성큼 지원해 주셨습니다. 형님 내외는 당연하듯 받아갔고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신우이는 제목도 달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아빠, 자식 차별해도 너무하세요. 왜 오빠만 자식이고 나는 자식으로도 안 보여요? 저도 집에만 있기 지루해서 작은 옷가게라도 하고 싶어요. 가게 보증금 해주세요. 너는 네 서방이 돈도 잘 버는데 뭐하러 일을 벌여?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내조나 잘하면 되지.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너는 시집 갈 때 챙겨간 거로 이미 계산 끝난 거야. 이미 계산 끝난 거라는 아버님을 조르고 졸라 생떼를 쓰더니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생떼를 쓰면 주실까 짧은 순간 스쳐갔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지원은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성격상 아버님이 형과 편애를 해도 크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또한 남편과 장애인 센터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며 살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돈을 탐하기보다는 사람의 됨됨이, 사람살이가 더 좋았으니까요. 그 당시 저희는 부모님 도움 없이 20평대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부족한 살림에도 다정한 남편과 저를 닮은 살가운 아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친정엄마가 조금씩 봐주셔서 직장 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친정엄마의 수고스러움에 보답으로 봄에는 직접 뜯은 쑥으로 쑥개떡을 빚어 보내주시고 맛있는 밑반찬을 만들어 올려 보내주셨습니다. 애미야, 사부인이 손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미안해. 어머님이 보내주신 쑥개떡을 치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면 모두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이라면서 모두 좋아하셨죠. 친정엄마 또한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던 그리운 맛이라며 어머님께 고맙다는 인사와 안부 전화를 하시면서 두 분이 부쩍 친해지셨답니다. 그렇게 돈 욕심 안 내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내려가서 시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어느 주말 아버님과 남편이 새벽에 야채를 가지러 농가를 다녀오다 맞은편에서 오던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의 신고로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놀라서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울먹이시는 어머님의 전화에 친정엄마가 아들의 짐과 이것저것 챙겨서 저를 데리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손이 떨려 운전을 못하시겠는지 택시를 불러타고 내려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덜덜 떨며 울음을 꾹 눌러 참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긴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대구 병원에 겨우 도착을 하니 아버님과 남편은 이미 응급실에서 안치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아들과 통화하던 남편이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얀 시트에 덮여있는 남편의 모습. 털썩 주저앉아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도 서글프게 따라 울더군요.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어머님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죠. 넋이 나간 얼굴로 통곡하시다 우시다 가슴을 치시며 또 우시다. 저를 부둥켜 안고 어린 손주의 뺨을 어루만지시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먼저 가나. 아이고 불쌍한 것. 가려면 영감 혼자 나가지. 앞날이 창창한 아들은 왜 데리고 갔노? 저희 두 사람을 다독거리며 일으킨 사람은 친정엄마의 몫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딸이 불쌍해서 자신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님이 불쌍해서 친정엄마는 손주는 물론 저와 시어머니까지 다독이셔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시어머니는 사고 처리나 장례식이나 신경 쓰지를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형님 내외와 시누이 부부가 내려와서 경찰 관련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장례식 절차도 모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두 사람이나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형님 내외가 형사 합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누이 부부는 장례식 부의금을 가로채었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가해자 측에서 형사처분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 합의금 2천만 원을 들고 와서 선처를 부탁했던 것인데 형님 내외가 어머님과 제가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합의서에 사인을 해주고 합의금을 가로챈 것이죠. 내막은 친정엄마가 아들의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던 중에 장례식장 복도에서 형님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면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부모와 형제 목숨값인데 형사 합의금이라뇨. 사돈 어르신이 오해하신 겁니다. 저희도 그런 사실 들은 내용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예요. 천연한 얼굴로 오해인 듯 딱 잡아떼는 형님 내외에게 증거가 없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장례식장에 들어오셔서도 저의 눈치만 보시던 친정엄마는 저를 바깥으로 부르시더니 형님 내외 이상한 낌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경황이 없어 경찰서에서 당연히 보험회사와 처리했겠거니 했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걸 떠올리고 아차 싶었습니다. 다급히 지갑을 챙기고 첫날 도착했을 당시에 들었던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오라는 말에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정말이었더라고요. 형님 내외는 당사자인 어머님과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합의금을 받아 챙겼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경찰서에선 무효라고 해봤자 이미 처리가 되어 안 된다고 하였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는 어머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조용히 해결하려고 형님 내외를 바깥으로 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했다고 합의금 돌려달라고 했죠. 하나 그들은 경찰서에서 확인했다는 말에도 표정에 죄의식 같은 것은 느껴지지가 않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이봐요. 재수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버지이고 동생이에요. 우리도 엄연히 가족으로서 그들의 사망 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수씨나 어머님은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참 이유 같지 않은 말도 잘도 갖다 붙이더군요.
그들이 언제 아버님이나 남편을 그리 끔찍하게 생각했다고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망보험금도 나오면 자기들 몫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크다면서요. 게다가 형님은 더한 말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서는 어차피 보험금 받으면 다시 재혼하면 그뿐 아니야. 남은 가족만 불쌍한 거지. 순식간에 저를 남편이 묻힌 흙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남자 찾아서 떠날 그렇고 그런 여자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장례식 도중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어서 화를 억누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친정엄마가 눈치를 채고 따라 나오셨다가 들으셨는지 팔을 걷어붙이시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뭐요? 보험금을 달라고요? 지금 저렇게 쓰러져 계신 어머님과 어린 자식 딸린 우리 딸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들의 몫이고 앞으로를 걱정해 주어야지. 해도 너무하네요. 순식간에 큰 소리가 오가고 아주버니가 제3자는 빠지라면서 친정엄마를 밀치는 모습에 제 눈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아주버니의 팔을 밀치면서 어디다가 손을 대냐면서 험한 소리를 퍼부으며 어깃장을 놨죠. 처음 보는 저의 이성을 잃은 모습에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던 그들은 좋게 지나가면 될 일을 크게 만든다며 오히려 저희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주위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러 왔던 지인분들이 무슨 일인가 모두 수군대고 있었고 어머님도 큰 소리에 나오셨다가 모든 내막을 알게 되어 표정이 무섭게 굳어지셨어요. 그러더니 재빨리 친정엄마에게 다가와서 정중히 말리셨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우리 일단 장례식부터 치르고 봅시다. 아가, 우리 저 두 사람부터 마지막을 잘 보내줘야 하지 않겠니? 예, 다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어머님의 간절한 부름에 눈빛에 그 순간을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어머님의 부탁에 도저히 더 따지실 수가 없으셨죠. 그렇게 모든 것을 억누른 채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로 장례식 부의금을 시누이가 500만 원씩이나 빼돌린 것이었어요. 시누이 부부가 부의금을 지키고 있었는데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고 장례식 비용에서도 영수증 금액과 맞추어 보니 일부를 빼돌렸더라고요. 아마 어머니나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한 핏줄인 자식이 형제자매가 아픔을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력에만 눈이 멀어버린 악마들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모든 사실을 아시고 말문이 막히셨는지 말도 못하셨더랬죠. 어머님이 형님 내외와 시누이 부부를 앉혀놓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 물으셨고 아주버님은 당당하게 아버님의 합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장남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요. 시누이도 뻔뻔한 얼굴로 자신들의 지인들이 낸 돈을 가져간 것뿐이라며 모자랐으면 분명히 보태기도 했을 거라면서요. 그들을 보며 어머님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지도 그 돈을 내놓으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정신 나갔니 니들 전부. 애미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돌려주고 사과도 하거라. 물론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 몫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자기들 몫도 받아야 한다고까지 당당히 말하더군요. 뚫린 입이라고 거침없이 내뱉는 그들에게 어머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돌려줘. 그네는 이미 아버지가 많이 챙겨주었으니 더 이상 네 몫은 없어. 나도 너에게 기대를 안 하마. 하시면서 사망보험금은 제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신 어머님은 형님 내외와 시누이 부부에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내치셨습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님이셨는데 처음으로 매서운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님의 사망보험금까지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여자이므로 혼자 키우는데 힘들 일도 많고 큰돈 들어갈 일도 많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얼굴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 처지도 있고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친정엄마도 이미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며 어머님을 위로하셨죠.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간 정리하면서 보내는 동안 친정엄마와 어머님은 전에도 자주 연락은 하셨지만 더욱 가까워지셨습니다. 더군다나 형님 내외나 시누이 부부가 하는 행태를 보신지라 어머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하는 어머님의 성화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을 놔두고 친정엄마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친정엄마는 여전히 어린 아들을 봐주시면서 지내셨어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어머님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셨죠. 저도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 주말이면 손주 보고 싶지 않으시냐면서 핑계를 대고 내려가 배웠습니다. 가끔 친정엄마도 시골 바람이 좋다며 따라 나서셨죠. 아마도 어머님과 시골 들녘에 나는 자연 나물이나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해먹는 음식에 재미가 들리신 듯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과 친구처럼 말이 잘 통하여 웃음꽃이 피는 것도 한몫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어머님이 봉투를 밀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설마 저 이제 오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시아버지 보험금 나왔어. 이렇게 큰 돈 난 필요 없구나. 우리 손주 키우는데 네 힘으로는 벅찰 게야. 받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써.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겠구나. 아이도 자꾸 커가는데 사부인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좁아서 불편하시지 않니? 저도 남편 보험금 받은 것 있다고 해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습니다. 모두 받아서 집도 좀 넉넉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셨죠. 자꾸 밀어주시면서 친정엄마에게도 당부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부인, 애미가 아직 젊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좋은 사람이 있다 싶으면 새 출발시키세요. 제 마음도 불편하고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그 바람에 세 사람은 또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에 친정엄마도 일단 받으라고 하시길래 받아들고 올라오긴 했어요.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고 씁쓸해하시던 어머님 얼굴이 생각이 나던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과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에게 연락을 해서 보험금 받으신 거 알고 있다.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돈 이미 다른 곳에 썼으니 넘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다죠. 그들은 그 돈이 분명 저에게 주셨을 거라 확신을 하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당당히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버님의 보험금까지 노린 철두철미한 무서운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죠. 참 간사하지요. 돈 이야기가 아니면 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그들이 뻔질나게 전화를 해대니 말입니다. 더 이상 입도 아프고 듣는 귀도 썩을 것 같아 나중에는 아예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형님과 시누이가 찾아와서 친정엄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 뭡니까. 이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지라 그들을 온몸으로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보자 하니까 이젠 인간 같지도 않네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요. 이 돈에 환장한 인간들아. 그들은 사태질까지 해가면서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친정엄마가 물바가지를 가지고 나와 뿌리시는 바람에 홀딱 젖어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한번 찾아오면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하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친정엄마도 정말 질렸다는 표정이셨죠. 아니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김서방이랑 어쩌면 저리 다를 수가 있니?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구나. 사부인 생각하면 참아야지 하면서도 애구구. 다행히 그들은 험하게 물벼락을 맞은 후에는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 핸드폰 문자에 온갖 살벌한 악담은 다 갖다 붙여서 보내왔죠. 그들의 악행을 무시한 채 저는 다시 가장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다행히 기력을 회복하시고 예전처럼 봄나물이나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를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봄이면 여전히 쑥개떡을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은 상가를 반 쪼개어서 작게나마 야채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시기에는 적적하시다면서요. 그리고 남은 야채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시면서 사셨습니다. 친정 엄마나 어머님이나 참 베풀 줄 아는 두 어머님 품에 있는 저는 참 배울 것 많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일찍 가버린 건 용서할 수가 없지만 좋은 시어머님을 만들어준 것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제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때때로 힘들면 힘들다는 핑계로 아들을 데리고 어머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아들도 제법 커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떡이나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죠. 할머니, 쑥떡에서 할머니 향기가 나요. 난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님은 아들을 닮은 손주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웃으셨고 친구 같은 친정엄마와 온갖 부침개를 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하면서 사람살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세월 동안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보다는 딸처럼 대해주셨죠. 남들은 고부간의 사이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어머님과는 궁합도 잘 맞았어요. 때로는 투정도 부리면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아플 땐 서로를 챙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서로를 생각하면서요. 10년 후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두 어머님의 덕분으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었고 아들도 아빠의 자리 대신 두 할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서 할머니 냄새가 좋다며 살뜰히 챙기는 자상한 아들로 자랐죠. 그렇게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장수하실 것 같던 어머님은 70을 넘기고부터 부쩍 야위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운 없는 거 말고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동네 의원에서는 노인병 취급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저랑 함께 올라가요. 네?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죠. 그래서 한동안은 저와 아들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어머님을 위해 죽과 국을 끓여 소분해서 넣어드리고 오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날 주말도 제가 어머님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연을 끊고 살던 형님 내외가 다시 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압류당했다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네가 압류를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는 일이여. 네 몫은 충분히 받아갔잖냐. 네 놈은 2번 죽어도 네가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모를 놈이여.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님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시며 형님 내외를 쫓아내었습니다.